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정치계에서 젠틀맨으로 통하는 분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서 3선 의원의 반열에 오른 분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선공후사와 애국 헌신의 보수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원님 21대 국회로 복귀하셨으니까 예. 한 4년간의 원하지 않는 공백이 좀 있으셨던 편이네요. 예. 복귀 소감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4년 동안 별은 게 많아가지고 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각오도 단단히 하고 4년 지나는 동안에 밖에서 국회를 보고 나라를 보면서 다시 돌아가면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열정을 더 내야 되겠다. 더 각오를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6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선 정도 되시면 좀 모든 게 능숙해지고 편안해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힘을 내는 상황이신데 난자리는 티가 난다고 지역구 주민들이 의원님 굉장히 그리우셨나 봐요. 21대 득표율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여야 전체 1위셨어요. 이야. 그리고 전체 지역구에서 득표수 기준 3위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 기쁨을 넘어서 이거는 정말 감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지난 4년을 어떻게 보내셨길래 네. 이렇게 지지를 절대적으로 얻으신 거예요? 지역에 4개 시군인데 저희가 네. 4개 시군을 열심히 다니고 여러 매체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예. 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를 많이 접하시는 것도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느끼고 전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친숙한 사람으로 느꼈던 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됐고 네. 당선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네네. 나중에 득표수를 보니까 10만 표가 넘었더라고요. 보너스도 굉장히 큰 보너스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보답을 해도 크게 보답을 해야 될 예. 그런 마음의 빚, 짐, 책임감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선거 떨어지면 국회의원분들 뭐에 비할 데 없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땅을 잘 다진 시기로 보내셨지 않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시면서 부드럽기가 좀 이렇게 밀크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모르는데 또 이번에 결심하신 것이 할 말은 하겠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얼마 전 인터뷰에서 소속당을 향해서 좀비 같다. 예. 이런 비판을 날리셨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셨는지 궁금합니다. 21대 국회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네. 제가 21대 들어온 직후에 네. 이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거는 4년 동안 밖에서 지켜본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한 제 소감이었어요. 그렇구나. 야당이 그때 제 목소리 못 내고 제 역할을 못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못 담아내고 오히려 더 실망을 끼치거나 은혜하는 말로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 더 많아가지고
그 당이 예를 들면 해체하고 뭐 소멸한다면 새로운 세력이라도 거기서 이제 싹을 틔울 수가 있는데 또 그 당이 또 야당으로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새로운 당이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대체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죽었으나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생명은 아니고 그런 절망감을 저는 밖에 있었지만은 같은 야당의 일원으로서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은 솔직하게 느낌 그대로 예.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근데 이제 21대 우리 국민의힘 야당은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인 거죠. 제가 좀비가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아, 그러셨군요.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야 정말 정치 생각으로 가득하시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 또 의원님의 행적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아요. 네. 매일 일기를 쓰시는데 어. 이 일기가 네. 무려 4편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일기를 4개나 쓰시지? 라고 봤더니 어. 본인 일기 포함 따님이 3분 계신데 네. 3분에 대한 그 육아 일기를 지금까지도 쓰신다고요? 예. 애들이 몇 개월이나 돼서 원래는 4편이었는데 네. 한 2년 전부터 6편이 됐어요. 6편이요?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80이 넘어가시니까 올해 이제 해가 바뀌어서 83이 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제가 32살에 결혼하던 해에 58세로 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제 마음속에 100일이 장례 치르듯이 그렇게 쓴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도 남은 시간을 기록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2년 전부터 어머니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직후에 바로 아내에 대한 일기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6권입니다. 여기 있는 그건데 6권인데 아 그게 저기 아 저기 있군요 노트. 아니, 와. 그게 설마 하루에 6개씩 계속 쓰시는 건 아니겠죠? 다 써야죠. 하루에 6개를 예. 매일 쓰시 예. 진짜 바쁘시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어머!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시작했지만은 쓰다가 말다가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쓰려면은 말고 쓰려면 매일 써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일로 하루 이틀 안 쓰기 시작하니까 일기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루 밀리니까 이틀 밀리고 일주일 그럼요. 이틀 밀리니까 일주일 밀리고 일주일 밀리니까 한 달 밀리고 네. 그럼 안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매일 6편씩을 하루도 안 거르고 쓰신다. 예. 예. 보통 분이 그러시면 조금 한가하신 분이라 그런가 보다 네. 하겠지만은 우리 조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면서 바쁘시고 네. 어떨 때는 막 국회에서 싸우느라고 밤늦게까지 난리치고 가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마 그런 날까지 집에 가시면 이제 딱 앉으셔갖고 글 되게 쓰시고. 쓰고 네. 만약에 못 쓰는 상황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시 쓰고 와 지금 진짜 보통 일기는 밀리라고 있는 게 일기인데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 제가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읽어볼게요. 2006년 3월 14일 일기입니다. 하람이가 아빠 엄마한테 말대답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어떤 때는 아주 예리한 조크를 날릴 때도 있다. 그런 게 다 하람이가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루하루 잘하고 있다는 표시다. 요거 약간 따님의 뒷담화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2006년 3월 15일 하람이가 식욕이 너무 좋다. 자기 말로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고 한다. 그럴 때 그런데 있죠.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다. 식욕은 하람이가 한참 자랄 시기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동 부족은 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따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아, 따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네. 의원님 이거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하람 양이 이런 육아 일기 내용에 대해서 뭐 네. 불만은 없나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이때 이러셨어요? 그러기도 하고 아빠 왜 그러셨어요? 뭐 왜냐면 그게 저도 등장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나이 들어서 큰애가 지금 27, 둘째가 24, 막내가 19인데 네. 나이 들어서 어릴 때의 자기의 흔적, 자기의 시간을 아주 생생하게 그렇죠. 서술을 최고의 서사를 선물인 것 같아요. 읽으니까 네. 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죠. 아버지가 손수 쓴 그 일기 네. 속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좀 소복히 쌓아놓은 이 네. 예쁜 책들이 예. 일기장인 건가요? 예,
이게 큰 딸 조하람이 일기고요. 예. 여기 둘째 딸 조효린이 일기고 여기에 막내 딸 조하윤이 일기고 이게 여기 저희 아내 일기고 예. 여기 저희 어머니 일기 맨 밑에 제 일기장 이런 거 몇 박스씩 있겠어요, 집에. 대단하시다. 몇백 권 되는 것 같아요. 몇몇 권. 예. 우와. 아니 그리고 그 앞에 그 약간 오래된 그 일기장은 뭔가요? 제일 오래된 일기장입니다. 일기 쓰기는 그 전부터 썼는데 제일 신기하다. 오래된 일기장이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1975년도에 저보다 언니네요. 일기가. 예. 일기를 이렇게 열심히 쓰는 이유 아니면 써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가장 포인트. 그 한 가지 그겁니다. 그 하루의 생활이 의미 있었느냐, 보람이 있었느냐, 가치 있었느냐, 열매가 있었느냐, 성공했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지나갔느냐, 허무하게 지나갔느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느냐. 이 일기를 쓰면서 매일 자신의 하루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평가해보고 후회할 건 후회하고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건 평가하고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다. 이런 분께서 추천한 인생책 정말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브라질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분이죠. 바스콘셀로스의 대표작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진짜 어릴 때 읽고서 안 봤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성장 소설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968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한국에는 1978년에 번역이 돼서요. 그 이후에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계속 읽히고 있는데요. 오유경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이 책은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브라질에서도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바스콘셀로스의 자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제제라는 이름의 5살 소년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제제의 본명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포르투갈어식 발음이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버지의 성이 바스콘셀로스라고 나오는데 실제 주제 본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학기 저기 과목 아니셨어요? 강의 과목? 유난히 오늘 정리를 디테일하게 잘해주시는데. 네, 아니 저도 좋아하는 책이었어요. 예. 아니, 근데 의원님 어떻게 이게 의원님의 인생책이 됐을까 참 궁금한데요. 딱 그냥 드는 생각이 이 책이었어요. 워낙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제제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저하고 또 닮은 부분이 꽤 있고. 그래요? 예. 예. 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반드시 눈물이 난 책은 이 책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책을 6, 7번을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반드시 눈물이 나요. 주책 없게. 어른이 돼서도. 그런 책은 이 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5살짜리 제재를 만나봐야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만나볼까요? 제재는 내 친구 첫 번째 철드는 아이. 예, 성장 소설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철드는 과정인가요? 5살에 철들기는 좀 빠르긴 한데. 네, 보통 이제 철이 빨리 드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네.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한다. 상처받은 아이들. 그렇습니다. 네. 제재의 가족 환경에 요인이 있는데요. 네. 아버지가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는 상태이고요. 또 이 제재의 형제들이 많아요. 6남매입니다. 사실은 그 집안 안에서 제재가 동생도 챙겨야 되고 형 누나한테는 좀 빼앗기기도 하고 이 라임 오렌지를 택한 것부터가 사실 자기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것 자체가 다 고난과 투쟁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서 제재는 이 속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작은 새가 있어서
지적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재의 모습을 보면 아, 이 아이는 뭔가 좀 특별한 구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작은 새를 자기 안에서 떠나보내는 예, 그 장면까지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재가 정말 이 책의 이 서사를 통해서 점점점 한 뼘씩 커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제재 마음속에는 그 작은 새도 있었지만 또 작은 악마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어린애들이 다 장꾸겠죠. 장난꾸러기. 근데 어른들이 약간 좀 너는 나쁜 아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진 않았나 그런 생각에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의원님은 혹시 어릴 때 장꾸였어요? 장난꾸러기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의젓하셨을까요? 주로 그런 쪽에 가까웠죠. 장남이기도 하고 가정이 워낙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컸어요. 제 밑에 2살 아래 여동생이 있고 2살 아래 남동생이 있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현실에서는 모든 게 결핍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 궁핍하고 갖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보통의 정상적으로 자기 생활에 필요가 채워져서 생활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저는 그걸 꿈으로 다 해소를 하니까 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상이 많아지고 어려운 현실이 아이를 빨리 철들게 만드는데 제제 이게 라임 오렌지 나무에 제가 대부분 다 공감하지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제가 어른이 돼서 하는 이야기가 한 어린 왕자가 눈물을 걸으며 제단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어째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어린 왕자에서. 그래서 제가 그 일기장하고 지금 같이 나온 게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시조집이 있는데 시조집이요? 집이요? 이 문학 소년이셨구나. 시조집을 읽으면서 제가 어머나.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징그럽게 그러니까 어린이 시조집이면 동심을 담은 시를 써야 되는데 예. 다 계몽적인 시예요. 하나만 좀 읽어주세요. 계몽적인 시를 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는 게 사람 마음. 돌다리라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뭐 이런 거. 13살 때 이걸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나 배신을 한 마흔 수없이 때 당해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절 와.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없었던 거에 대한 제재하고의 동질감 예. 이런 거에 대한 눈물 그런 부분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제재랑 의원님이랑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 글을 혼자 깨우쳐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수제셨어요? 의원님? 머리가 뭐 이렇게 IQ가 높은 건 아닌데 공부는 잘했습니다. 제가 큰 집에 저보다 1살 많은 사촌 형이 있었고 외갓집에 가면은 2살 많은 이제 사촌 형이 있었는데 가면은 그 형들 방에 들어가서 형들 교과서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국어책, 사회책, 뭐 도덕책 이런 거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스스로 선행학습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야, 진짜. 스스로 선행학습이 됐던 거죠. 이야. 아니 뭐 아까 조금 전까지는 네. 철이 너무 빨리 들었다. 네, 네.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렇죠. 철만 빨리 든 게 아니라 네. 그냥 머리도 빨리 깨셔가지고 그러니까. 형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미리 공부하시고 이 부분은 좀 근데 그게 의원님은- 그때는 공부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재미있었어요. 교과서인데도. 왠지 국어 의원님은 교과서. 태어나실 때도 응애 안 하고 어머니, 아니,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러셨을 약간 거예요. 전생을 믿진 않지만 네. 태어나실 때 완전히 지워지지가 않고 학습 능력이 그냥 좀 남아있는 채로 그런 것 태어나셨을 같아요. 수도 맞아요.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먹고 살려고 서울에 잠시 와서 영등포 양남동인가 예.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영등포 시장에서 운반용 자전거 있잖아요. 뒤에다가 이제 야채를 싣고 네. 다니면서 행상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아마 한 3살 무렵에 어린애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안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 이러는 게 네.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신기했다고 네. 존댓말을 쓰는 게 예, 신기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재는 내 친구 민기뉴 슈르륵가의 추억.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주세요. 민기뉴 네. 누구의 이름이죠 이 이게? 민기뉴와 슈르륵가라고 예. 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뭐 개체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다 제재가 자신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러게요. 평상시에는 그냥 민기뉴라고 불러요. 근데 기분이 좋을 때는 슈르르까라고 부릅니다. 이 발음부터가 뭔가 기분이 좋아져 보여요. 하는 그렇죠. 느낌? 웃음이 예. 있네요. 네, 그래서 네. 라임 오렌지의 이름이 두 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라임 오렌지를 만나게 된 것이 새 집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네.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형이랑 누나들은 좋은 나무, 큰 네. 나무를 골랐는데 어. 제재 너는 저기 있네, 제 남은 거에 남은 거에 뭐 남은 그렇죠. 거에.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작고 네.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예, 그래서 처음엔 실망을 하다가 자꾸 들여다보니까 예쁘네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너 정말 나의 멋진 친구야라고 스스로 긍정하게 되는데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라임 오렌지 나무가 제재에게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대화를 할 줄 아는 나무였던 거예요. 물론 이건 제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임 오렌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혹독했던 가난과 또 그런 고난들을 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가상의 어떤 거를 상징해 놓고 네. 그 상상 속에 어떤 인형이든 상상 속의 친구와 노는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혹시 권진영 씨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요? 혼잣말도 잘하고 어. 자다가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어. 남편이 저를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누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 자신과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오. 잘 잤니? 부르는 이름도 있고? 그냥 우리 진영이라고 해요. 우리 진영이? 우리 진영이라고 하고 어머니 좀 깜짝 놀라시는 것 완전 같아요. 놀라시는데 아니 저 그냥 저 스스로랑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한테도 별명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는 돼지야. 돼지야 이러고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신랑, 남편 뭐 사줄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어. 네. 그 어릴 때 이제 그런 존재하고의 대화를 한 건데 우리는 일기를 안 썼으니까 사실 네. 그런 존재랑 깊이 사귀지 못했는데 의원님은 일기가 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었겠다. 생활의 아픔, 고민, 또 화나는 거, 뭐 실망되는 거 이런 걸 이 쏟아놓는 털어놓는 이 버스로서 대화의 상대로서 네. 어릴 때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죠. 그렇죠. 의원님께서 혹시 이 책의 구절 중에서 예. 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힐링되는 구절이 있으셨으면은 좀. 어떤 맨 마지막 저한테는 제일 감동이고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시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로서 저는 49세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사랑과 존경을 느끼게 하는 포르투가 아저씨. 제가 지나치게 일찍 철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저에게 당신은 너무나 많은 꿈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포르투가 아저씨. 이 부분이 하여튼 저는 이 전체에서는 제일 감동인데 읽다가 처음 이제 감동 느껴지는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은 늘 아이들이 와서 꽃을 꽂아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꽃이 없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담임 선생님들은 다 잘생기고 멋있고 그랬는데 우리 여선생님은 못생겨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꽃을 꽂아놔서 선생님이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의 집에 학교 오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꽃을 꽂아놓고 그 때문에 혼이 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께서 너는 아주 고운 마음씨를 가졌구나 제재야. 아무튼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선생님 하지만 꽃병은요 늘 비어 있어야 하나요? 이 꽃병은 결코 비어 있질 않아요. 나는 이 꽃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에게 꽃을 갖다 준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훌륭한 나의 학생 제재라고. 그럼 됐지? 선생님은 웃으시며 나의 손을 놓아주셨다. 그 꽃병은 그 뒤로 비어 있었지만 거기에 제재의 마음을 꽃으로 선생님이 늘 보시고 여기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는 엄청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근데 의원님이 그 유명한 서울대 82학번이잖아요. 예. 뭐 굉장한 동기들이 많으시죠. 네네네. 그 학번 굉장히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좀
특별했나요? 특별했죠. 그때 나온 별명인지 그 뒤에 나온 별명인지 모르겠는데 똥파리라고 그랬어요. 파리 학번을. 82학번이니까. 네. 파리. 발음은 파리가 되잖아요. 예, 예. 똥파리는 이 시골에 가면 도치에 끓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보이는 아이들이 파리 애들이다. 지금도 저희들 모임이 있는데 모임 이름을 정식으로 모임 이름이 없는데 제 일정표에는 제 모임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동파리 모임이라고. 동파리. 아, 그래도 좀 순화시키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의원님은 어떻게 그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시고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쓰실 정도로 성실하신 분이 아마 사법고시 공부하셨으면은 바로 패스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길을 안 걸으신 거죠? 제대로 했으면 뭐 저도 됐겠죠. 예. 그런데 대학 4학년 봄에 정치에 투신하고 평생 정치에 헌신하는 그걸로 인생의 방향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부터 정치 공부를 정당 행사에도 가보고 선거에도 참여해보고 자료도 또 많이 보고 하면서 네네. 저 혼자 정치할 수 있는 준비를 그때부터는 그 길로 지금까지 쭉 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의원님의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경력이 무척 화려하시더라고요.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계 거물급 인사들의 곁을 누비셨잖아요. 예. 네, 1992년 당시 박찬종 의원 비서로 6년 반가량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1998년부터 이회창 총재 비서로 4년 반을 예. 네, 일하셨습니다.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 케이스신데 그럼 국회의원이 되시기까지 몇 년 걸리신 거예요? 한 15년 정도. 와. 아니 근데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큰 정치인 다 대선 후보, 유력한 네. 대선 네. 후보들이셨잖아요. 큰 정치인 옆에서 시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분들 옆에서 시작했는데 네네. 또 그렇다고 정치 운이 좋았던 건 아니네요. 박찬종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 예. 납방을 하셨고 이회창 후보도 그러셨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같이 힘드셨겠는데요. 네, 두 분 모시는 동안에는 성공한 게 없었죠. 11년인데 예. 박찬종 의원님도 1995년도 초대 서울시장 선거 때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그렇죠. 1위였는데 엄청 결과적으로 인기 이제 좋으셨잖아요. 낙선되셨고 예. 97년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구룡 경선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여론조사 1등이었는데 네네. 뜻을 못 이루셨고 네네. 그리고 이회창 총재님도 대선 두 번 다 안 되셨고 제가 모신 분들이 뜻을 못 이루면서 쓰리선 패배만만 계속 꼽씹는 예, 그런 세월이 11년 있었죠. 그것도 11년이나. 예. 따님이 세 분이시고 예. 가정으로서 경제적인 활동이 어쨌든 필요했을 텐데 예.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최소한의 생활만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초선 당선되어서 국회 재산 등록할 때 제 기억으로는 뒤에서 세 번째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이 정치인이셨으니까 네. 꿈을 쫓아서 가신 거기 때문에 그 가시밭길을 가게 된 것이네요. 말하자면. 예. 예. 그러니까 대학 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그 동기가 출세하고 싶어서라든지 또는 성공하고 싶어서라든지 배지 달고 싶어서라든지 뭐 그런 동기였으면은 계속 그렇게 쓴맛을 보고 여기가 아닌가 비어 이 산이 아닌가 비어 하고 그렇겠죠. 막 그렇겠죠.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시작을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길이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딴 마음 먹거나 다른 유혹에 또 이제 귀를 기울이거나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죠. 아니 유독 의원님께서 예. 이상하게 운이 또 잘 안 풀린다라는 생각도 들긴 한 게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을 했으니까 잘 풀렸겠네 싶지만 실제 또 들여다보면 고생길을 그거 밟아오신 아십니까? 거고요. 저기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이 완성되려면은 일부러 이제 그런 시간을 그렇죠. 길게 갖게 합니다. 예, 이제 3선 되셨으니까 이제 이 큰 그릇이 아마 역할을 네. 하실 텐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애 첫 이별. 우리 제재를 성장시키는 큰 이별이 있죠. 예. 이 제재가 철드는 아이라고 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철이 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죽음, 상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상실
죽음을 누구와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포르투가 아저씨인데요. 그러니까 네. 아저씨가 병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사고사예요. 그래서 예. 기차 사고를 당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요. 제재의 곁을 떠나게 되는 네.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사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아동문학이라고 하면 되게 잔인하다라고 할 예. 수가 있는데 잔혹동화네요. 예. 이게 성장서사라고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요. 모든 성장에는 필연적인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재는 일부에서는 라임 오렌지 나무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점 그 말이 잘 안 들리게 되고 예,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2부에서 이 포르투가 아저씨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이 과정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예, 그 과정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하는 과정은 계속 아픈 것 같아요. 뭔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 되려는데 청춘이 끝나도 아프더라고요. 의원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포르투가 아저씨가 죽은 뒤에 제재 심리묘사 부분이 있어요. 이 제재가 얼마나 포르투가 아저씨를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예, 그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밤 내 곁을 지켰다. 그러나 나는 그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웃는 모습, 특이한 말소리, 면도할 때마다 소리를 내는 수염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 그 고통은 놀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유리조각에 찔려 그가 병원에 데려다 주었을 때 느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비밀을 밝히지 못하고 모든 것을 홀로 간직한 채 죽어야 하는 사람의 고통. 바로 그것이었다. 부모님의 죽음을 우리가 옛날에 한자로 천붕, 하늘이 무너졌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포르투가 아저씨의 죽음이 제재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거죠. 자기가 다시 살려고 했던 자기가 다시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린. 오랫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고 한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 속에 있던 작은 새도 날아가고 또 마음에 이 영혼 속의 속삭임도 다 날아가고 흔히 말하는 자아가 생겨나기 전에 아이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처의 과정, 아픔의 과정, 고통의 과정, 절망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포르투가 아저씨가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그렇죠. 서는 네. 그 과정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재가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고 이랬을 때 의사가 와서 쇼크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제가 좀 캐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보름 정도를 공포한 충격에 힘들어하셨을 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옛날 여자친구분 때문에 이렇게 보름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누워 진짜요? 계셨다는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그건 금식하고.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 나오는 네. 반응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지금 또 과거를 들춰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모님이 보고 계실 텐데 네. 이 얘기를 어떻게 다행히 근데 지금의 아내분이십니다. 아 진짜요? 와 그럼 첫사랑. 첫사랑에 성공하신 네. 거예요? 우리 조혜지 의원님이 그렇게 또 애처가시잖아요. 그때 얘기 좀 그럼. 네, 그때 또 애창곡이 웨딩드레스 요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웨딩드레스요? 네, 웨딩드레스. 이게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까 그럼?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만나고 사귄 것이 저희 아내죠. 아, 그런 진짜 의미에서 제대로 이제 된 첫사랑이죠. 저희 스쿨의 선후배로 아. 만났는데 쑥 사귀다가 어느 때 그만 만나자.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쇼크. 아까 제재의 쇼크처럼. 그렇죠. 밥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그 날이 계속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하셨네요. 들어누운 게 아니고 네. 학교는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수업도 들어가고 물론 수업이 나중에 되니까 어지럽고 뭐 제대로 안 되고 했지만은 13일인지 14일인지 이렇게 길게도 지나가니까 하셨네요. 예.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신앙적으로 이제 딱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해 연초에
스컬 MT를 갔는데 MT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타고 같이 오는데 제주 사람이 잠깐 내려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역 컵숍에 들어갔는데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결혼했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그런데 그 아까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그 노래? 네. 그 노래는 그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신혼여행 가서 태국에 제가 파타야로 신혼여행 갔는데 아내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부르고 싶었어요. 내 인생의 곡. 그래서 좋아하죠.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그러게요. 그러면. 아니 의원님이 보니까 기타 연주도 교회 잘하신대요. 오빠. 교회 오빠. 그러니까요. 예. 기타 연주까지 하시면서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수. 와.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소. 춤추는 웨딩 드레스는 더욱 아름다웠소. 우리를 울렸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잠자는 웨딩 드레스는 레몬 와, 이야.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부르셨어야 사모님이 그때 프로포즈 콕 첫 번째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요. 바로 결혼하시는 건데 이걸 안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또 노래도 하셨으니까 영상 편지도 한번 좋은 아내분에게. 생각. 여보, 우리가 결혼하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함께 인생을 갈 수 있었던 게 너무 나한테 큰 축복이고 은총이야. 우리 하람이, 효린이, 하윤이 셋이 잘 낳고 잘 키워주고 정치인 아내 내조가 쉽지 않은데 내색하지 않고 잘 해줘서 고마워. 당신한테 늘 하는 이야기지만 120살까지는 살 것 같은데 당신도 110살 넘어서까지는 꼭 같이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어. 여보 사랑해. 아니 매일같이 아내분에 대한 일기를 적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보통 사랑해. 영상 편지하면 아유 부럽네 막 이러면서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렇지, 마시는 맞아요. 의원님들이 많은데 의원님 준비가 네.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진짜 왜 여야 통틀어 적이 없고 젠틀맨으로 불리시는지 이제 오늘 너무 잘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의원님한테 반한 분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반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찍 어른이 성장으로 어른이 된 제재와 또 일찌감치 성장한 우리 조혜진 의원님. 자 오늘 책 어떤 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까? 이 책에 서평을 여러분이 썼지만 그중에 저는 기억나는 서평이 고 기영도 시인의 평입니다. 그 기영도 시인이 일간지 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책의 매력을 설명하면서 이 책은 철들매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철들기 이전의 세계에 대한 미칠 듯한 그리움,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실은 그 철들기 이전의 세계 우리가 다 지나왔고 어쩌면
지금도 지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저만 보고 그러세요. 아까 본인과 대화를 많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이 책이 그런 동경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효한 책이 아닐까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성장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책일 것 같고요. 네네. 권진영 씨 오늘 의원님 뵙고 어땠어요? 굉장히 조용하시고 부드러우신 것 같은데 또 조근조근 할 말씀은 다 하시는 그런 강단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정말 외유 내강 스타일이 아니신가 싶어요. 네. 앞으로도 의원님 예. 하고 싶은 일 그냥 막 하시고 예. 말도 막 직설적으로 하시고 그러셔서 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예. 네, 정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신년에 오유경의 인생 책방 나오셔가지고 예. 이제 새로 다시 정치인으로서 시작하는 조혜진 예.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예. 끝으로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은. 일단 이 프로를 많이 봐주시고요. 아유, 왜냐하면 재미있으실 거고 네. 유익하실 거고 네. 또 한 부분 또 힐링도 또 되실 겁니다. 시청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지난 한 해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경제 생활이 워낙 위축되고 어려워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올해는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빨리 맞고 코로나 면역 빨리 되고 코로나 빨리 이거 끝장내고 경제도 이제 경제 생활 좀 제대로 하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점프할 수 있고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용기를 회복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속에서 꿈 이루시고 또 행복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의 인생책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로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염병을 극복할 방법 중 하나인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질병사 전문가 김서영 교수는 18세기 천연두 백신부터 20세기 MMR 백신까지 치명적인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인류가 만들어낸 뜨거운 백신의 역사를 파헤칩니다. 과거 유행했던 전염병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과정으로 백신을 개발해 왔는지 이야기하며 백신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평화와 그 필요성을 상기해 주는데요. 물론 백신은 완벽한 치료제가 아니며 부작용으로 논란이 일어난 역사의 이면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요즘,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왕조 최고의 여성 정치가이자 열강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한 조선의 공모 명성황후. 그녀의 삶이 평전으로 출간됐습니다. 그동안 명성황후는 권력에 집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 책은 자료 비판과 당시 정치적 상황을 재해석함으로써 명성황후의 삶을 재조명합니다. 조용하면서도 담대한 내조, 고아한 품위와 언행의 모습 등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명성황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죽음의 정치로 민족의 혼을 일깨운 명성황후. 이 책을 통해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 굴절된 역사를 재성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중은행은 그들이 구축한 견고한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고객을 응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카오뱅크와 네이버페이라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탄생으로 금융앱판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은 밀레니얼 세대로 이들은 은행에 가는 대신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데 익숙해지죠. 이 책에선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탄생은 단순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서
결제부터 송금, 보험, 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 것이 밀레니얼 세대를 끌어들였던 큰 강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 서비스의 성장 전략,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기획도서 주제는 소설과 영화입니다. 명작 도서는 시간이 가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기획도서를 통해 그때의 진한 감동과 추억에 다시금 빠져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파스테르나크의 작품 닥터 지바고. 이 작품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의사 지바고의 삶과 사랑, 그리고 지식인의 고뇌를 담은 소설입니다. 전쟁과 혁명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경, 아름다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지바고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영화로 만들어져 대중들에게는 오마 샤리프와 줄리 크리스티의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꿈과 순수한 감성을 섬세하게 그려내 20세기 문학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고전으로 꼽히는 닥터 지바고. 당대 지식인의 고뇌와 혁명의 감정을 다시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노예 해방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명작으로 2014년 골든글로브 작품상 수상작이자 아카데미 9개 부문 후보작으로 올랐던 노예 12년. 이 책은 자유인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일자리를 준다는 백인의 소가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실화를 담은 논픽션 자서전입니다. 노예 소유주들은 범행을 부인하여 무혐의로 풀려났고 노예제 폐지 운동가로 변신한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이 책을 통해 노예제도의 참상을 고발하는데요. 이 책은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 전 유색인종의 자유와 미국적 정의의 한계, 노예제도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갈등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담긴 책. 이 책을 통해 19세기 한 자유인의 기구한 노예 생활과 탈출기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량을 넘어섰다고, 귀갓길이 위험하다고, 이제 그만 마시겠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 뭐가 걱정이냐고 반문했다. 니들이 제일 걱정이거든. 김지영 씨는 대답을 속으로 삼키며 눈치껏 빈 컵과 냉면 그릇에 술을 쏟아버렸다.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방식의 성차별에 힘들어하는 한국 여성의 모습을 심도 있게 그려낸 책 82년생 김지영.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더욱 관심을 받았는데요. 조용한 고백과 뜨거운 고발로 완성된 새로운 페미니즘 소설 82년생 김지영. 이 책을 통해 서민들의 일상 속 비극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